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법정에서 만난 역사입니다. 창비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갖고 이야기해 주실 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두 분 나왔습니다. 자, 독서는 이세훈이다. 세훈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움해 주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상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훈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신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법정에서 만난 역사.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선정해 주셨나요? 이 책을 맨 처음에 선정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도 약간 어렵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법도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일어난 일들만 생각하면 되게 엄격하게 혹은 되게 뭔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제목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혹했어요. 법정에서 역사를 만난다. 그러면 법에 관한 얘기도 뭔가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역사에 관한 얘기도 뭔가 할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다행인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법에 적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대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을 알리면서도 법의 성질, 어떤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편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연쌤 이 책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이런 책을,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은 이게 창비 청소년 문고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 역사학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자가. 그러니까 문학상을 받은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책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 또한 사실은 역사학도가 아니고, 저도 이제 아마추어고 그냥 역사의 책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접하면서 그냥 읽으면서 아는 입장이니까, 일단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적으로 역사학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자신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오히려 쉽게 짚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연관성 같은 걸 머릿속에 그려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은 나름 굉장히 훌륭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이 법정에서 만난 역사라는 제목 안에서 이제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법정에 섰던 인물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있었던 시대의 어떤 첨단에 있었던 인물들, 그 시대의 격변 속에서 그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잘 설정을 했고, 이 인물들이 받았던 재판과 그 판결과 그걸 통해서 서양 사정,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전환점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조금 어느 정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고, 나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9개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될 9개의 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재판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죠. 지동서를 주장해서 화형을 당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코페르니쿠스는 죽는 순간 유언으로 이제 책을 출판을 하고,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갈릴레이보다 훨씬 더 앞에 화형을 당하는 네. 그러한 어떠한 소신을 지켰던 그런 사람의 재판으로부터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막 책 처음에는 정말 강렬한 느낌을 주면서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국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받았죠. 크로멜 치하에서 이제 죽었던 찰스 1세에 대한 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관련된 형태의 활동을 하다가 죽은 그 구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그 프랑스에서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나타났던 드레프트 사건에 대한 에밀 졸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2세죠. 러시아 혁명으로 이제 죽음을 당한 이제 니콜라이 2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치 치하에서 죽어가는 이제 숄람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체게바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아마 요것도 또 많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알 거예요. 그 한나 아렌트를 소개하면서 아이만이죠. 그래서 그 유태인 학살의 어떠한 그 하나의 어떤 실무 책임자였던 아이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상태에서 60년에 이제 잡혀서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사건을 다룬 재판 그렇게 해가지고 총 9개의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을 갖다 놓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유명한 재판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로 역사적인 것들도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현쌤도 지적하셨듯이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해석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설명들을 쭉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기술을 하시려고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약간 뭐 시간의 선후가 약간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시간의 어떠한 선후,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을 얘기하다가 남북 전쟁까지 가는 건 너무 시간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연도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은 좀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역사적 재판 과정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이해하는 작품이라기보다는 9개의 재판,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개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읽는다면은 훨씬 더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대부고가 이제 전에 그 아마 그 한나 아렌트를 갖다 놓고 뭐 R&D 활동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아이만 체포 사건, 아이만을 갖다 놓고 그 한나 아렌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많이 그 R&D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한번 접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카시 선풍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찰리 채플린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뭐 트래피스 사건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 부분들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9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세훈쌤은 어떤 게 제일 강렬하셨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한나 아렌트 얘기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처음에 아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후에 2010년인가 그 어떤 다른 학자가 사실은 아이만이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던 거다. 그래서 걔가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체제에 따라가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면 최근의 연구 경향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 그 아이만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게 됐다. 아이만 스스로가 이미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따라갔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드레피스 사건. 에밀 졸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이 글발 하나로 보통 글발이 아니니까요. 혼자가 아니죠. 글발 하나로 프랑스를 뒤집었던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남죠. 그것이 사실은 그 프랑스의 지성이고 그 사실은 그 드레피 사건을 보면 아니 프랑스가 뭐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80년대보다 나아요. 예, 우리나라 80년대 인혁당 사건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진적인 나라예요. 결국은 사면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의 힘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걸 보면 좀 낫죠. 예, 우리보다 나았구나. 답답한데 프랑스 왜 이래? 이러는데 보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적 성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네 이런 내용이고요. 예, 뭐 한나 아렌트. 예, 뭐 그거는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다루잖아요. 아이 희망이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 학살의 주범인데 유태인 학살을 주범했던 많은 독일의 전범은 사실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은 또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모사드가 사실 아이히만이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로 몰래 가요. 몰래 가서 얘를 납치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유린한 거예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잡아와서 전범 재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거든요. 실정법적으로 해서 사실 이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과연 전범 재판의 권한이 있느냐. 두 번째,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유린하면서 진행한 절차적인 부정의함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문제가 있다. 불법적 예, 체포다. 불법적이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아이만이 되게 착한 척하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켄젤주의자예요. 켄젤이 어떤 이야기한 대로 난 했을 뿐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명령을 했으면 지켜야죠. 이런 어떠한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사용을 시키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이죠. 역시 이스라엘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예, 여지가 없어요. 예,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어떠한 보여주는 어떠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강렬했던 거는 저는 그 브루노 얘기예요. 네, 강렬하죠. 강렬합니다. 예,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8년간 고문을 당합니다. 8년간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자신의 어떠한 사상과 과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주는 이제 브루노의 삶.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는 알고 갈릴레이는 알지만 사실 당대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브루노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모를까? 우리라도 알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이 브루노가 도미니크 수사회의 수사예요. 네. 당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카톨릭계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결국은 구체제에 관련된 개혁과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출발은 구체제 내에서의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지식인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실학자가 조선의 성리학을 부정을 하고 조선 성리학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이해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실학자들의 출발점은 조선 성리학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그런 성리학을 공부하는 과정들 속에서 성리학적 해석을 갖다 놓고 새롭게 사회 개혁적인 형태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실학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브루노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가 그렇게 결국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어갔던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릴레이는 포기했고
코페르니쿠스도 바로 내놓지 못했는데 왜 얘는 그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브루노는 그게 종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구가 돈다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종교에 더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종교에 더 맞으니까 나는 더 종교에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신의 뜻에 더 잘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소제목이 이성을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또 다른 신념이었을 또 다른 신념이었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교의 느낌으로 아마도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8년 동안의 고문도 버티고 화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좀 좋게 하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8년이나 고문을 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이것이 맞는 말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저는. 누가 버텨? 약간 근데, 네, 그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생각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에는 어떤 이성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렇죠. 사실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그 서양 철학 그 기본으로 인간의 이성을 반드시 인정을 하는 게 스콜라 철학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인정하는 것도 그게 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은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으니 인간이 그걸 이성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 판단하는 맞다. 것이 신의 논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브루노도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잖아. 모르는 사람. 예?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진짜 우리가 훌륭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신념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들 저기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 브루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데 가가지고 같이 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좀 보시고 젤라또만 너무 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지동소를 주장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에 가면 사람이 이런 동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가라는 거죠. 다 한 번씩 한 번씩 다 가보는데 이분도 빼놓지 말아달라.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뭐 브루노네네?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강렬했어요. 처음에 그 브루노가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먼저 죽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책을 보면서 8년간 고문을 당했구나. 이 시대 고문 정말 확실한 고문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이 시대의 고문은 정말 확실한 고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고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물론 그런 맥락 속에서 종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이겨내고자 했었던 한 인간의 모습이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그런 신념을 지키고 어떤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조르다노 브루노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건 이 사람이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언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 사실 그게 잘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의 어떤 위대함이 더 무한하게 커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이 나오지만 결국 지구를 중심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서 지구는 중심에 있고 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든 인간이라는 게 이제 중심에 있고 그런 건데, 무한하다면은 결국에는 그 무한한 우주 가운데 결국 중심이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무한한 세계 속에서 이 지구라는 중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점을 찍어도 그 점에서 또 다시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심이 하나가 아니고 그럼 이 신이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이 세계가 또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꼭 외계인을 언급한 건 아니지만 조르다노 브루노가 이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뭐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합리적인 추론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신앙의 힘이 아닌데 이건 왜 신앙의 힘이 그 신앙의 힘이 될 수 없냐면 그건 결국은 그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외계인까지 나가면 너무 이제 오바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상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었던 신께서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인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신 아래에서,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의 바로 그 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우리가 흔히 비유하자면은 2등이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 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크리스트교 논리 자체가 우주 만물의 지배자가 신이고 그 신의 권위를 갖고 인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외계인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계인이 나타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브루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교리적인 형태의 내용을 본다면. 근데 어쨌든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죠. 그분이 그걸 주장한 건 아닐 거잖아요. 외계인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과학적으로 여러 우주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세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신이 만든 건데? 그래서 와 우리 신 위대해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논리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 책의 처음을 강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는 이제 이성의 탄생 뭐 이렇게 이제 챕터를 잡은 거죠. 뭐 그냥 본인들이 제목을 정한 거니까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후의 인물을 선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자기는 이제 책에 담고 싶은데 소제목을 먼저 놓고 후크를 이제 뭘로 던질 거냐, 이제 법정과 인물로 던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막 끼워 맞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 이제 이거 넣고 이제 명예혁명 이제 넣고 이제 워낙 역사에서 뭐 일어난 일이 한두 개여야지 넣으려면 뭐 그렇죠. 뭐 많은 것들을 넣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배열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한 거여서 이 자체 사건에 대한 이해들만 해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어떤 지식의 맞습니다. 확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소재들을 뻗어 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된다고 하면 이 책은 그냥 그런 소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 언급할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뭐 인권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 언제부터 권리를 가지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일련의 얘기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거라서 확장성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연표만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읽어도 되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요 책에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디지? 니콜라이 2세는 저는 러시아 혁명 쪽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쪽은 아예 뭐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처음으로 접했던 니콜라이 2세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걸 접하고 나서 그렇죠. 사실 레닌은 알아도 네, 니콜라이 2세는 모르니까 이 사람은 레닌 때문에 레닌 우리 그분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아니 뭐예요? 팬이 빨갱이에요? 했다면 그건 아니고 팬이 했다면 스탈린이 했겠죠. 스탈린이 했을 거고 트로츠키나 스탈린이 이제 했을 텐데 아마 니콜라이 2세가 1918년이죠.
18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인가요? 10월 혁명이 17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도 이제 계속 네. 그 18년까지는 되게 그 혼란의 와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레닌이 네프라는 신경제 정책을 펼치다가 사실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일찍 죽으면서 이제 결국 스탈린으로부터 이제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대립 속에서 결국 트로츠키가 망명을 하고 이제 스탈린의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혁명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되게 왜곡되고 교조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것들이 있겠죠.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되게 중요하게 죽었는데 이름을 몰라. 너무 안타깝더라고. 니콜라 2세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아쉽죠. 예, 그러니까 라일 전쟁이 실패하면서 1905년에 사실 1차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1905년 혁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1905년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계속적인 잠복기죠. 계속적인 노력들의 과정들을 겪죠. 사실은 그 레닌이 이제 필명이죠. 예, 본명이 이제 블라디미르 밀리치. 네. 이 레닌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내 살아생전 혁명이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역사에 다시 격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혁명을 성공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접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저는 학생들이 찰리 채플린의 이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체게바라의 이름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을 학생들이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찰리 채플린 찍었던 영화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고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대표적인 영화들을 몇 개만 보더라도 그 당시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어떤 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도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뭐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수행평가 소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중학교 수행평가용 어떤 책으로서는 굉장히 좀 풍요로운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오호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체게바라 파트가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체게바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뭐 혁명가의 대명사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쿠바에서 혁명을 하고 뭐 어디서 죽었다, 뭐 불세출의 혁명가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미처 이런 지점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제 체게바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씩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국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식민지가 하나둘씩 독립을 하지만 실제로 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플랜테이션화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기호품이죠. 뭐 담배라든가 커피라든가 차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혹은 사탕수수 이런 기호품들을 생산하느라 사실은 그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던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쿠바에서 뭐 혁명이 일어났고 그 불세출의 혁명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바에서 혁명을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취미로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섬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닌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나 이 사람 알아 이러고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그 섬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 역사 도서를 골라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상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 도서가 청소년용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전문가들이 그 도서를 집필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혹시라도 여기서 어떤 역사적인 오류가 등장하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저기 서울대 주경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대중적인 모습의 역사서를 조금씩 펴내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어쨌든 우리나라 교수의 특성상 책을 많이 낼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전문 작가들이 어떤 역사 1차, 2차 사료를 거쳐서 말하자면 이런 책들은 3차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때 이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혹시 이 사람이 각색한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 학생들한테 추천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어려운 거 읽어 이렇게. 야, 너 역사란 무엇인가? 아니, 근데 뭐 이 책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그 책을 공식적으로 말을 해서 좀 미안한데 지적 대화를 위한 그 책이야말로 그렇게 네, 역사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얽히설키 자신의 생각으로 얽고 설근 그런 책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교양인이 쓴 역사적인 예. 형태의 맥락으로 세계관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린 밀리언셀러라고 얘기하는 그 책보다도 이 책이 훨씬 더 역사적인 맥락을 놓고 본다면은 훨씬 더 나름 더 그 고증에 가까우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틀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책을 고를 때 특히나 청소년 책을 고를 때 출판사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대형 출판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쪽이면 역사 쪽에 어떤 파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그래서 대형 출판사의 책들을 골랐을 때 그러니까 소형 출판사들의 경우에는 전문서들을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형 출판사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제3차의 자료가 되는 그런 책들을 찍어냈을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출판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대형 출판사 이 경우는 이제 창비에서 나온 건데 창비나 뭐 문학동네나 이런 민음사나 이런 식의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골랐을 때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 스스로도 사료의 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왜 그 구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여성의 참정권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거 보면은 구주는 체포된 후 감옥에서 자신의 변호를 도와줄 사람으로 루이 16세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디 쿠드레를 선정했습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변호인은 구주의 변호를 거절했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정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어서 이거를 그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들의 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군데군데 만들어진 이 사실에 대한 나열 자체는 정확하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뭐 이런 것을 읽고 고민을 해도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때 당시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역사서이긴 하지만 비전공자가 썼다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흐름을 갖고 썼기 때문에 좀 읽을 만한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걸 살펴보기에도 뭐 부족하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숄람메의 이야기를 볼 때 숄람메가 재판을 받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당시 나치 치하에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남매 아이들이 아니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텐데 이 남매가 만약에 한 30년만 지난 후에 어떤 재판장에 서게 됐다 치더라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법이 그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히만 재판의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스라엘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판을 다른 곳에서 하고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했다면 다른 식으로 재판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때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가라는 것도 이 책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류의 문명사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사실은 체게바라의 죽음을 통해서 네. 이 책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냥 잡아주십시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마치 교전 중에 죽은 것처럼 딱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 역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 책의 제목에서 보면 법정에서 맞는 역사라고 해놓고 체게바라는 법정에 안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역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또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이 체게바라를 또 좋아하고 또 체게바라 평전도 많이 읽으시고 저는 예전에 제 교재에다가 그 이 체게바라가 한 말을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뭐 무슨 일? 그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됐어. 그러나 가슴엔 불가능한 꿈을 꾸자. 그걸 누가 또 모방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방을 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글귀도 모방을 하냐? 본인도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제 교재에 있는 그 문구의 형식을 또 그대로 또 본따 가지고 또 모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거 웃겼던 게 이런 거죠. 체게바라는 혁명을 꿈꾸면서 사회 변화를 꿈꾸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 수능 성적을 불가능한 꿈을 꿔. 리얼리스트가 리얼리스트. 돼야지. 네 현재의 점수를 정확히 이해해. 그러나 가슴엔 불가능한 꿈을 꿔.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이걸로써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저는 진짜 미안했어요. 아유 체게바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나 애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요. 막 이 문장을 보면서 아이들은 다 그렇게 그렇구나. 나의 냉철한 나의 현재의 점수를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생각을 갖자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이해했던 아주 그런 어떤 옛날의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때 되게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죠. 네, 대학 때 제가 가장 크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쿠바의 혁명에 성공하고 그리고 쿠바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다시 볼리비아로 가는 그래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굉장히 힘든 내용들을 대부분 다 실천을 하는구나.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친구들은 다들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체게바라도 이제 의대 출신이잖아요. 네. 네, 카스트로도 아마 대학 출신이고 아마 러시아에서 니콜라이 2세를 죽인 볼셰비크 혁명을 성공한 레닌도 그 모스크바 대학 출신이에요. 법학부. 네, 그런 거고. 베트남 사실 그 호치민이죠. 베트남 공산당. 그 사람 프랑스 유학파예요, 심지어.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또 저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좌파와 우파 모두 막론하고 결국 세상은 공부를 한 자가 네, 지식인이 더 나은 인류 문명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미국 유학 갔던 이승만 박사께서 그분은 사실은 그분은 공부를 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박사라고 표현하기가 뭐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독립협회를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서재필 박사 아시죠? 네. 서재필 박사.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를 만드신 분이 서재필 박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 갑신정변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나게 되고 독립협회가 1894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10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서재필 박사가 당시 갑신정변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18세 고2예요, 고2 때 이제
사람 너무 많이 죽이니까 민씨 일파가 얘를 암살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서재필 박사께서는 상해나 일본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객의 암살이 너무나 두려워서 저 먼 미국을 간 거죠. 아마 제 짐작에 의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세상,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접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성향이 그를 글로 인도했다. 그리고 당시 하와이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지 기반을 보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런 뭐 내용들 놓고 본다면 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 중에서도 공부하고 오셔서 또 좋은 일을 하시고 또 노력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실제로 이거는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모설에 의하면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의 유명한 한인 어깨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그 기록이죠. 기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떠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그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대통령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와이에 당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에 참여를 해라. 참여를 했더니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제로 하고 나를 대통령을 안 시키면 난 참여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제가 됐어요. 배경적으로.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거의 뭐 90센트 이럴 때 3만 불 정도를 모읍니다. 하와이에서. 그 1달러를 3만 명이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하와이에 있는 그 15시간의 엄청난 노동을 하는 그 한인 노동자들의 거의 열광적인 참여를 했는데 이 돈을 상해 임시정부에 한 푼도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집을 사고 차를 삽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이승만 저는 뭐 박사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이승만 씨께서 그 한 통의 전문을 보냅니다. 아무리 망명정부의 수반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사료됨.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이분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만났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제가 이 책의 아쉬움이 상해 임시정부 법정을 여기서 뭐 세워야 되는 상해 임시정부 법정에서 탄핵 재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개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를 전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반가웠던 것은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떠한 재판의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고 그 속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주는 한 사건이 주는 역사적인 맥락을 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얘기가 옆으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 안 한 파트가 있나 이러고 봤더니 또 다 얘기했어요. 저희 또. 그럼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쭉. 안 할 수는 없겠죠. 9개의 이야기들을 그렇네. 이제 다 얘기. 그럼요. 조르단 브루노 얘기했고 찰스 1세 그다음에 구주만 너무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 살짝 했습니다. 찰스 찰스 1세 얘기를 별로 안 했구나. 그냥 이 찰스 1세는 이제 죽었잖아요. 찰스 1세는 진짜로 뭐 정말 존재감 없는 그쵸. 그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찰스 1세 같은 경우가 재판을 통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든가 루이 16세의 어떤 단두대 처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왕을 사형시킨 첫 번째 사례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찰스 1세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은 왕을 제일 먼저 죽인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사실 영국이에요.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그렇죠.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마치 영국은 명예혁명을 피를 안 본 것 같은.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찰스 1세가 재판의 과정에서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가장 역사적인 연도에서 가장 또 헷갈려 하는 게 1776년이 이제 미국의 독립 선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럼 사실 미국의 독립 선언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건데 워낙 또 프랑스 대혁명이 또 역사적으로 하도 회자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모든 것에 앞서서 프랑스 대혁명이 먼저 일어난 걸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선우를 또 요게 그래서 좀 나름 시간의 순서를 잘 나름 그래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사람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이 책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인문학적인 교양을 위해서 좀 한번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 분명히 읽어야 되는 거고, 여성 문제 관련 있으면 그 구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영화라든가 이런 영상 매체 찰리 채플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인문학적인 어떠한 부분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책 구석구석에 굉장히 나와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마무리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자, 세훈쌤 또 마지막으로 또 진행해 주시고 싶은 말 있으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책을 권해주려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출판 시장이 좀 얼어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중등, 고등을 대상으로 한 책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마도 입시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출판 시장에서 그걸 내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안 내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작들, 작품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쓰세요. 네. 빨리 원고를 주세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네, 저 5월 안에 책이 나와요. 올해 안에 5권. 자, 저는 그러니까 독자로서 역사책의 독자로서 사실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전문 서적 같은 류는 저도 사실 쉽게 접근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연구서라든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혹은 이제 어떤 그 많이 알려진 사실들을 조금 이제 맥락을 따라서 정리한 책들을 이렇게 읽는 편인데, 이런 역사책은 사실은 서가에 꽂아놓고 읽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사실 읽으면 까먹거든요. 또 이게 어느 시대였고, 뭐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프랑스 대혁명 1789 막 이렇게 외우면서 사실 안 읽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었다가 또 까먹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날 때마다 이게 한 꼭지씩 빼서 읽고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라면서 기억을 조금 되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관심 있어서 그냥 이 부분 재밌었다 라고 읽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섬이 많아지면서 그 섬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될 때 짜릿함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일단 책은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전에 사세요. 저기 알쓸신잡인가 거기서 김영하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책을 사려고 읽는 게 아니라 사놓은 책 중에 골라 읽는 거라고. 그렇죠. 네. 많이 꽂아놔야 됩니다. 책 많이 번역해서 꽂아놔야 나오면 돼요. 말씀해 주시고 빨리 원고를 주세요. 네, 빨리 원고를 주시고 저희도 이제 결국은 책을 사놓으면 사실 근데 읽게 돼요. 그쵸. 필요한 또 계기가 있으면 읽게 되는 거고, 또 그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이 방송이 있으니까 계기가 된 책을 읽고 또 책도 사고, 또 저희의 또 이 방송 때문에 책을 읽고 또 사는 또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문이과 통합의 흐름이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똑똑하다는 아이들의 인재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유럽처럼 결국 특정 과목에 대해서 선행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의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실함을 보장받고 결국은 이제 올 A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떠한 진로와 관련된 형태의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이번 방학 때에는 자녀분들과 함께 조금은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신다면 그것이 하나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보통 그 학생부 도서 목록 기재가 방학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조금의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고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진담 수요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